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알알이 매달려 있는 포도송이가 참 싱그럽지요. 비 오고 난 뒤라 더욱 초록초록 하더라고요. 덕분에 제 기분도 한결 좋아졌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이 주는 선물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흉내쟁이 도깨비.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이었어요. 비가 석 달 열흘이나 그치지 않고 주룩주룩 쏟아졌지요. 그 바람에 농사를 망치고 부부는 당장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마을을 떠납시다. 어디 가서 살아도 여기보다는 나을 거요. 부부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작고 아늑한 마을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마침 비어있는 집 한 채를 보게 되었지요. 부부는 그 빈집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여보, 안으로 들어와 보세요. 아내는 먼저 집 안으로 들어서면서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목소리가 아내를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 허겁지겁 뒤돌아 나왔어요. 어머, 여기 누가 있나 봐요. 무서워요. 어머, 여기 누가 있나 봐요. 무서워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잔뜩 쉰 목소리만 자꾸 들려왔지요. 아내는 겁에 질려 작은 소리로 소곤댔습니다. 여기 도깨비가 있나 봐요. 여기 도깨비가 있나 봐요. 여보, 우리 어서 이 집에서 나가요. 여보, 우리 어서 이 집에서 나가요. 쉰 목소리는 꼬박꼬박 따라 말했지요. 농부는 덜덜 떠는 아내에게 슬쩍 눈짓을 보냈습니다. 부부는 집안에서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깨비는 그때부터 흉내낼 일이 없어진 거예요.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이 지나자 도깨비는 심심해서 몸이 비비 꼬일 지경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도깨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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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농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도깨비의 말을 흉내냈지요. 밖에 비가 오나요? 밖에 비가 오나요? 자꾸 흉내를 내자 도깨비도 지쳐버렸지요. 숨어있던 시렁에서 펄쩍 뛰어내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졌어. 다시는 흉내내지 않을게. 오냐, 잘못을 알았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너는 모습이 보였다, 안 보였다는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농부는 도깨비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 그건 그렇지. 도깨비가 으스대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너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겠구나. 그렇지? 그러자 도깨비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왜 없겠어? 붉은 빛을 띤 거라면 다 무서운걸? 다음날 농부는 붉은 팥으로 부글부글 팥죽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나타나자마자 팥죽을 코앞에 가져다 댔지요. 자,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끓였단다. 붉은 팥죽을 본 도깨비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허둥지둥 달아났습니다. 그러곤 두 번 다시 그 집에 나타나지 않았지요. 부부는 도깨비가 달아난 집에서 알콩달콩 오래도록 잘 살았답니다. 새끼쥐의 효도. 일하기 싫어하고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면서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을 식충이라고 비꼬아 말합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바로 이런 식충이 같은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힘도 세고 일도 잘하게 생겼는데 생긴 것과는 다르게 언제나 잠만 자고 하루 종일 구들장을 등에 지고 누워서 빈둥거리기만 했습니다. 아, 밥을 먹었으니 이제 잠이나 자볼까? 총각은 부모님이 일을 하러 나가건 말건 상관하지도 않고 차려놓은 밥상만 끌어다가 놓고 밥만 축내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은 미처 손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밭에 나가서 일 좀 도와주지 않겠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도 총각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매를 들고 야단을 쳐도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맞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게으름뱅이였지요.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너무 오냐오냐하고 기워서 제가 저 모양이 되지 않았소. 아예 식충이라는 것이 저의 별명이 되고 말았으니 어디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있겠소. 에이. 아버지는 몹시 화를 내며 일을 하러 혼자 밭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마루에 점심상을 차려놓고 아들에게 일렀지요. 귀찮다고 지난번처럼 굶지 말고 점심을 꼭 챙겨서 먹어라. 밥만 솥에서 내다 먹으면 된단다. 에이, 참 알았어요. 제발 좀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만 나가보세요. 아들은 여느 날처럼 구들장을 지고 누워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휴, 저 녀석이 마음은 나쁜 아이가 아닌데. 어머닌 아들이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도와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집을 나섰어요. 밭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놈은 사람 되기는 다 틀렸어.
아직도 그놈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 테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자식 복이 이렇게도 없을까? 아니에요. 우리 애가 좀 게으르긴 해도 심성은 고나이잖아요. 곧 정신 차리고 부모를 도울 줄도 알게 될 거예요. 차라리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이 살아오시기를 바라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게요. 기대도 하지 말아요. 당신 마음 병들면 난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소. 총각은 점심상을 밀어놓고 뒤로 벌렁 누우려다가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쥐가 사람이 있는 방 안에까지 들어와서 기웃거리는 것이었어요. 저 맹랑한 쥐새끼 좀 보게. 방 안에 사람이 있는데도 기웃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네. 정말 웃기는데 저놈의 쥐를 잡아볼까? 총각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귀찮은 생각이 들어 그냥 벌렁 누워버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알 바가 아니다. 총각은 천장만 바라보며 눈만 깜빡였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새끼 쥐가 쥐구멍 속에서 쪼르르 나오더니 먼저 나온 쥐를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 쥐는 눈이 멀었나 보군. 눈먼지도 다 있네. 총각은 재미있다는 생각에 밥을 한 덩어리 덜어서 쥐구멍 앞에 놓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잠시 뒤에 새끼 쥐가 다시 나타나서 고개를 내밀고 살펴보는 것이었어요. 그거 참 재미있네. 잠시 동안 머뭇거리던 새끼 쥐는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 눈먼 어미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새끼 쥐의 꼬리를 물고 나온 눈먼 어미쥐는 새끼 쥐가 일러주는 곳에 있는 밥을 먹었어요. 새끼 쥐가 눈먼 어미쥐를 먹여 살리는구나. 그 이후 식충이 총각은 매일같이 밥 덩어리를 방 안에 놓아두고 쥐들이 나와서 먹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던 중에 총각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쥐도 제 어미를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제 꼬리털이 다 벗겨져 나가도록 어미쥐를 데리고 다니면서 봉양을 하는데 나는... 총각은 언제나 게으름만 피우며 부모님을 속상해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되었습니다. 생쥐야, 내가 나를 가르쳤구나. 난 지금까지 부모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런데 내가 눈먼 어미를 봉양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구나. 고맙다, 생쥐야. 총각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님, 제가 할 테니 좀 쉬세요. 어머님도요. 총각이 소매를 거두며 이렇게 말하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다물지는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한 말이 진담이더냐? 아버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기 팔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이건 분명히 꿈이 아닌데. 여보, 그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아들은 분명히 정신을 차릴 날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습니다. 아들에게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무도 기뻤어요. 하찮은 생쥐의 요성이 자신의 아들을 감동시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 뒤로 게으름뱅이 총각은 부모님 말을 잘 듣는 효자로 변해 부지런히 일해서 부모님을 편히 모셨답니다. 배나무의 새끼용. 옛날 어느 마을에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재주와 슬기가 남달리 뛰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총명하고 기억력이 출중해서 한번 듣거나 본 것은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지요. 서당에서 배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배우지 않은 것들도 스스로 깨우치고 터득하여 알아냈어요. 이렇게 재주가 뛰어난 아이는 형제나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게 마련이지요. 자기들이 가지지 못한 재주를 가졌으니 부럽고 셈이 나지 않겠어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교에서 함께 공부하는 아이들은 신동을 몹시 미워했습니다. 학생들만 미워한 것이 아니었어요. 스승까지도 이 총명한 제자를 미워했지요. 그 까닭은 가장 나이 어린 제자가 자신도 모르는 것을 자주 물어 창피를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모두의 시샘과 미움에도 불구하고 신동은 열심히 공부하여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선생님을 모시고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신동은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 향교에 나왔습니다. 새 집신을 신고 두루마기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따내린 모습이 과거를 보러 가는 유생다웠지요. 아이들은 모두 입을 삐죽하며 한마디 했어요. 저 녀석이 과거에 급제하고 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보다 4살이나 아래인 녀석이 급제하고 우리가 낙방하며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겠지. 저 녀석을 따라오지 못하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무슨 수로? 아이들은 이마를 맞대고 한동안 수군거리더니 어린 신동을 불러 말했습니다. 너는 나이도 어리니까 다음번에 과거를 보러 가는 것이 좋겠다고 스승님이 말씀하시더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자 어린 신동이 대뜸 대답했어요. 형님들, 내가 과거를 꼭 보고 싶어 가는 줄 알아? 나는 한양 구경을 하고 싶어 가는 거라고. 설사 시험장에 들어가더라도 문제가 어려우면
답은 그만두고 형님들 먹이나 갈아줄 테니 그냥 접어도. 어린 신동이 이렇게 말하자 아이들은 달리 구실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신동을 따돌리는 일은 가면서 생각하기로 하고 우선 길을 떠나기로 했어요. 신동과 아이들은 선생님을 모시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넘고 산을 넘어갔지요. 해가 저물어 주막으로 들어가자 한 아이가 선생님께 가만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명구스럽습니다만 무슨 얘긴데 그러느냐? 우리는 신동이라는 저런 녀석과 함께 과거 보러 가기가 몹시 힘듭니다. 심정을 알만하다. 그러니 스승님께서 저 녀석에게 풀기 힘든 문제를 내어 이것을 풀면 데리고 가고 못 풀면 안 데리고 간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참 좋은 생각이다. 나도 저 녀석이 따라와 기분이 찜찜하던 중이었다. 생각해 보아라. 만약 저 녀석이 과거에 급제하고 너희들이 낙방하면 내 꼴이 뭐가 되겠느냐. 선생과 학생들은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햇볕이 몹시 따가운 날이었습니다. 바람도 한 점 없었지요. 그들은 연신 이마에 땀을 씻으며 하얀 모카송이들이 탐스럽게 달린 모카밭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여름이 지나가는지 모카밭 머리에서는 한 낭자가 모카를 따고 있었습니다. 모카를 따는 낭자를 보는 순간 선생은 번뜩 신동을 따돌릴 꾀가 떠올랐지요. 선생은 어린 신동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는 총명한 데다 여러 가지로 뛰어난 점이 많은 아이다. 이렇게 땀을 흘리며 먼 길을 가자면 지치고 따분해질 것이 뻔한 일. 심심풀이로 내기를 하나 하지 않겠느냐. 저기 저 모카 밭으로 가서 내가 저 낭자에게 입을 맞추면 어떻겠느냐. 내가 입을 맞추면 우리와 함께 한양까지 가고 만약 입을 못 맞추면 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다. 어떠냐 하겠느냐. 남녀 7세 부동석이 도리인 때에 얼굴도 모르는 낭자와 입을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어린 신동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꼭 과거를 보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일행과 헤어져 올라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한양은 천리나 되는 머나먼 곳이었습니다. 신동이 난감해하자 형들은 모두 재촉하고 나섰습니다. 너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럼 해내고 말고 그 어려운 대학도 줄줄 외는 신동인데 그까짓 거 못할 리가 없지. 한동안 망설이던 신동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목가밭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낭자 가까이 이르자 신동은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밭둑길에 서 있던 선생과 학생들은
고소했습니다. 저걸 보라지. 잘난 척하다가 입도 못 맞추고는 우는 꼴이라니. 한편 모카를 따던 낭자는 웬 아이가 모카밭으로 들어와 눈을 부비며 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얘야, 왜 우는 거니? 응? 왜 울어? 눈에 티가 들어갔나 봐요. 눈이 따갑고 아파요. 어디, 내가 보아줄게. 낭자는 신동 옆으로 갔습니다. 너무 심하게 부벼 빨개진 신동의 눈꺼풀을 위로 올리고 낭자는 찬찬히 눈속을 들여다봤어요. 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낭자는 신동의 머리를 두 손으로 붙잡고 혀를 내밀어 신동의 눈속을 핥았어요. 밭두가에서 이 광경을 본 선생과 학생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낭자가 신동의 머리를 붙들고 뜨겁게 입맞춤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야, 저 녀석 처음 보는 낭자와 입을 맞추고 있네. 대낮에 그것도 모카밭 한가운데서 입을 맞추다니. 아, 우리가 또 졌어. 모두들 혀를 내두르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선생과 학생들이 신동을 보니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서너 번이나 집신을 벗어 털털 터는 모습이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신동이 깊은 잠에 떨어졌으려니 생각하고 새벽 어스름이 걷히기도 전에 짐을 싸들고 몰래 주막을 나섰습니다. 들을 지나 한 산을 넘어가는데 산 아래서 스승님, 스승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신동이었지요. 훈장과 학동들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헐레벌떡 뒤따라온 신동은 너무 깊이 잠들어 가신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기다려주시니 고맙기 한량 없습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며 길에 넙죽 엎드려 근절을 했습니다. 천안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그냥저냥 사이좋게 걸어갔어요. 그런데 천안을 지나자 학생들은 또 어린 신동이 거스러미처럼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신동을 떼어내 버릴 방도가 없나 궁리의 궁리를 거듭하다가 한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 마을 가운데 있는 크고 좋은 기와집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배나무에는 배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지요. 선생은 그 배들을 잠시 쳐다보더니 어린 신동을 불렀지요. 예, 아침부터 길을 걸었더니 목이 마르구나. 저 배를 보니 몇 개만 있어도 갈증을 풀고 피로를 가시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 배를 5개만 따오너라. 따오지 못하겠거든 너는 너대로 한양에 가든지 고향으로 내려가거라. 스승님,
오얏나무 아래에서 가꾼도 고쳐매지 말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남의 배를 훔쳐 먹다니요. 그건 내 말이 옳다. 하지만 들키지 않고 나오면 벌이 없다고 선인들도 말씀하셨느니라. 저 배나무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뒷마당에 있어 내가 옷을 벗고 올라가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는 감쪽같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어린 신동은 자신이 그들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으려면 도둑질이라 해도 배를 따올 수밖에 없었지요. 어린 신동은 나무 아래 옷을 벗어놓고 담 넘어 배나무로 올라갔습니다. 큼직한 배를 따서 아래로 내려주면 담 아래서 다른 학생들이 받았지요. 그렇게 5알을 따서 내려주고는 나무를 내려가려고 보니 스승도 형들도 온데간데 없었어요. 사람만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옷도 없었지요. 어린 신동은 할 수 없이 도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신동이 벌거벗은 몸으로 매달려 있는 배나무는 유명한 정승이 낙향에 살고 있는 집 배나무였습니다. 때마침 노정승은 대청 마루에 누웠다가 깜빡 잠이 들어 꿈을 꾸었습니다. 뒤뜰 배나무에 용 한 마리가 막 하늘로 오르려는 중이었습니다. 놀라 깨어난 정승은 꿈이 생시처럼 너무도 분명해서 하인을 불렀어요. 여봐라. 지금 당장 뒤뜰 배나무를 살펴보아라. 배나무에 무엇이 있거든 곧 데리고 오너라. 노정승의 분부를 받고 하인 2사람이 서둘러 뒤뜰 배나무로 달려갔습니다. 뜻밖에도 배나무 위에는 벌거벗은 소년이 나뭇가지에 숨어 있었지요. 하인들은 그 아이를 정승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어린 신동은 곤장을 씹어내는 맞을 것이라고 벌벌 떨고 있는데 노정승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어요. 노정승은 하인들에게 좋은 옷을 한 벌 내오라고 일렀습니다. 하인들이 가지고 온 옷을 입히고 나니 아이는 이마가 시원하고 코가 반듯하고 2눈이 별처럼 반짝이는 미소년이었지요. 어디 생김새만 아름답습니까? 노정승이 이것저것 물어보니 막힘이 없고 글을 지어보라 하니 문장이 메어났어요. 정승은 너무 흐뭇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대들보감이로다. 승천하려는 용임에 틀림없구나. 노정승은 어린 신동을 자기 집에 하룻밤 재운 뒤 과거날에 맞추어 한양 큰아들 집으로 보냈습니다. 물론 어린 신동은 과거에 1등으로 급제했지요. 어린 신동은 의젓한 선비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배나무집에 들러 노정승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목가밭에서 만난 낭자의 집으로 가 혼인을 정했지요. 남이 보기에 입을 맞춘 사이이니 당연히 결혼을 해야 한다고 신동은 생각한 것입니다. 낭자 집에서는 물론 기꺼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신동이 사위가 되겠다고 청했으니 그런 경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고향으로 내려오자 신동의 부모님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신동을 따돌린 선생과 아이들도 끼어 있었지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워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 뒤 신동은 나라의 큰 인물이 되어 좋은 정치를 베풀었고 사람들에게 길이 기억되는 정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호랑이 사냥. 옛날 무밭 밭머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탁 무릎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무슨 좋은 깨가 한 가지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할머니가 사는 뒷산에는 물을 좋아하는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그 호랑이는 밤이면 어슬렁어슬렁 내려와서는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심고 할머니가 땀을 뻘뻘 흘리며 김을 맨 무밭의 물을 뽑아 먹었어요. 호랑이를 혼내줄 좋은 깨가 머리에 떠오른 할머니는 물을 뽑아 먹으러 온 호랑이를 만나자 넌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호랑이 영감, 그 맛없는 분만 언제까지나 자시려우. 오늘 밤에는 내가 쓴 팥죽을 잡숴 보시겠소? 팥죽? 팥죽이란 것도 세상에 있는가? 아유, 있고 말고요. 그까지 싱거운 무맛에 비길 수가 없지요. 아, 그럼 어디 한번 잡숴 볼까? 제가 오늘 밤 팥죽을 쑤어 놓을 테니 꼭 잡수러 오세요. 아이고, 고맙네. 이따 또 만나세. 호랑이는 물을 먹지 않고 그냥 돌아가고 할머니는 또 한 번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걸음을 쳐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먼저 오지 화로에다 불을 피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엌에 있는 물독에 고춧가루를 시뻘겋게 뿌려 놓았지요. 그 다음에는 보자기에 바늘을 촘촘히 꽂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부엌문 바로 밑에 쇠똥을 질펀하게 흘려 놓았지요. 그 다음에는 마당에 큰 멍석을 깔아 놓았어요. 그 다음에는 당나귀를 세워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호랑이에게 약속한 팥죽은 아예 쏘지도 않고 호랑이를 잡을 채비를 마치자 방 안에 들어가 앉아 호랑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호랑이 영감, 빨리 오시오. 호랑이 영감, 빨리 오시오. 어둑어둑해지자
호랑이가 산 밑에 집에 어슬렁어슬렁 내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냅다 소리쳤어요. 호랑이 영감 오셨소? 호랑이는 자기가 왔다는 기척으로 몸을 부르르 떨었지요. 할머니는 반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아휴, 때 맞춰 잘 오셨군요. 그런데 손님한테 심부름을 시켜선 안 됐지만 마당에 화로를 들어다 주구려. 왜 이렇게 날이 쌀쌀한지. 맛있는 팥죽을 대접해 준다는데 그까지 어렵지 않지. 호랑이는 돌아서서 화로가 있는 데로 갔습니다. 화로 속의 불은 꺼져 있었지요. 할머니, 불이 꺼졌는데. 불이 꺼졌어도 불씨는 있을 테니 입을 대고 불어보셔요. 호랑이는 할머니 말대로 화로에다 입을 대고 힘껏 불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확 일어나서 호랑이의 커다란 눈에 들어갔지요. 호랑이는 두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두 눈을 비빌수록 더 쓰리고 아프고 했어요. 할머니, 눈에 재가 들어갔소. 아,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할머니는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거 야단났구려.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물독의 물로 두 눈을 씻어내세요. 호랑이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부엌에 들어가서 물독의 물로 두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 물은 시뻘겋게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물이었어요. 호랑이는 두 눈알이 빠져나갈 것처럼 아팠습니다. 아, 할머니, 두 눈은 더 아프니 이거 큰일 났네 그려. 할머니는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고, 거 야단났구려. 얼른 수건으로 훔쳐내세요. 호랑이는 할머니가 말한 대로 부엌에 걸린 수건으로 두 눈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건이라기보다는 바늘꽂이였어요. 바늘이 호랑이 눈을 찌르니까 더욱 아팠지요. 호랑이는 마당에 나가서 뒹굴고 싶었습니다. 호랑이는 할머니한테 3번이나 속고서야 자기가 할머니의 꾀에 말려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속았어. 여기 더 있으면 큰일 나겠다. 호랑이는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치려고 부엌문의 문턱을 넘어서니까 쇠통에 미끄러져 땅이 꺼질 듯한 소리를 쾅 하고 울리면서 나동그라졌어요. 그때 마당에 퍼놓았던 멍석이 두루루 호랑이를 말아버렸습니다. 멍석이 호랑이를 두루루 감아버리자 당나귀가 뛰어와서 멍석 속의 호랑이를 둘러매고는 쏜살같이 뛰어 바닷속에 첨벙 던져버리고 말았지요. 화로, 물독, 수건, 쇠똥, 멍석, 당나귀가 할머니와 함께 힘을 합하니까 호랑이도 잡을 수 있었답니다.
소나기의 유래. 바람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날, 한 스님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집에서 동냥하여 얻은 쌀을 바랑에 넣어 짊어지고 절로 가는 길이었어요. 스님은 바랑의 쌀들이 무거워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 무덥구나. 길가 느티나무에서 잠시 쉬어가야겠다. 스님이 느티나무 그늘로 들어서려니 마침 논을 갈던 농부가 담배를 피우고 쉬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날 논을 갈자면 사람도 소도 적잖이 고생이겠구려. 아유, 이만한 고생은 참을 수 있습니다만 비가 안 와서 큰 걱정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모내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벼가 잘 돼야 나라가 평안한 법인데 보통 일이 아니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농부가 말을 마치고 다시 담뱃대를 물자 스님은 갑자기 저고리 속을 더듬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더니 뜻밖의 말을 했어요. 조금 전에 비가 안 와서 걱정이라고 하셨지요. 걱정할 것 없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꼭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휴, 스님도 엉뚱한 말씀을 잘 하시는군요. 아, 이렇게 날이 쨍쨍하고 맑은데 무슨 비가 온다는 겁니까?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비가 올 겁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올 겁니다. 농부는 그래도 스님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껏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런 날 비가 온 적은 없었으니까요. 비가 오려면 전날 하늘이 유난히 붉든가 개미나 벌들이 제 집으로 가려고 버둥거리는 징조를 보이기 마련이지요. 스님은 반드시 비가 온다고 했지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면 비가 오나 안 오나 저와 내기를 하시지요. 좋지요. 내기를 합시다. 승복을 입고 내기를 하면 부처님께서 노하시겠지만 부처님도 못 보시거나 눈 감아 줄 때가 있으시겠지요. 이런 나무 그늘 아래서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무얼 걸고 내기를 할까요? 스님이 지시면 바랑에 든 쌀을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러지요. 대신 소승이 이기면 저 논에 있는 소를 주시겠습니까? 농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햇빛이 쨍쨍한 날 무슨 비가 오랴 싶어서였죠. 스님이 지는 날은 저 바랑의 쌀을 반드시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네,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윽고 농부는 논으로 가서 이랴, 이랴 소를 물며 논을 갈고 스님은 느티나무 아래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눈을 갈면서도 종종 하늘을 봤지요.
비가 쏟아질 징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늘은 재수가 몹시 좋은 날이라고 농부는 속으로 기꺼워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자 뜻밖에도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나고 시커먼 비구름이 떼지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잠시 뒤 스님의 말대로 장대비가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비를 피해서 소를 몰고 스님이 쉬고 있는 느티나무 아래로 달려 들어왔습니다. 어때요? 내 말이 맞지요? 자, 내가 이겼으니 저 소는 제가 가져갑니다. 농부는 얼른 대답하지 못하고 소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기를 하자는 건 농부님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없지요. 제가 졌으니 소를 드려야지요. 그런데 스님께선 어찌 그렇게 용하게 정기를 보십니까? 귀신도 담복하겠네요. 귀신은 담복하지 않고 부처님께서 담복하십니다. 정말로 부처님도 담복을 하십니까? 하고 말고요. 부처님께서는 소승이 내기를 해서 이겨도 담복하시고 농부님이 농사를 잘 지어도 담복하십니다. 에이, 스님께선 농담도 잘하십니다. 농담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 소승이 정기를 맞출 수 있는 건 소승이 입고 있는 옷 때문입니다. 옷 속이 축축해지면 반드시 비가 오거든요. 그 옷이 도수를 부리는 거군요. 허허, 옷이 도수를 어떻게 부리겠습니까? 사실은 중들은 빨래를 자주 못해 입으니 승복이 늘 땀에 찌들어 있습니다. 또 땀에는 소금기가 서려 있고요. 그러니 비가 오려고 검은 구름들이 모여들면 옷에 소금기가 습기를 머금어 축축해집니다. 아까 소승이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옷 속을 만져보니 몹시 축축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비가 올 줄 알았지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신통한 일입니다. 아니, 도통한 일이에요. 제가 졌으니 이제 소는 스님이 몰고 가십시오. 소를 몰고 산사로 간다. 소야, 농사일을 해야겠지요. 농부들에게는 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재미로 한 말이었지. 저 소는 전생 농부님의 소입니다. 농부는 스님이 어떻게나 고맙던지 저를 수십 번도 더 꾸벅꾸벅 했습니다. 스님이 떠나려고 자리에서 일어서니 이상스럽게도 줄기차게 내리 퍼붓던 비가 악이 오줌 줄기만 해지더니 그것도 그치고 구름 사이로 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로 갑자기 내리다 갑자기 개는 비를
소내기, 즉 소를 두고 내기한 비라해서 소내기라고 했답니다. 소나기는 그 뒤로 변한 것이랍니다. 까마귀가 까맣게 된 이유. 옛날 어느 숲속에 참새와 까마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새는 착하고 지혜로웠으나 까마귀는 성질이 고약했지요. 어느 날 둘이 먹이 사냥을 나갔다가 외딴 집 지붕 위에 빨간 고추가 널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까마귀가 참새에게 말했어요. 우리 내기 할까? 무슨 내기? 아주 재밌는 내기지. 그래? 말해봐. 누가 저 고추를 많이 먹나 내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긴 편이 진 쪽을 잡아먹기로 하자. 그럴까? 까마귀가 농담으로 그러는 줄 알고 웃으며 그렇게 하자고 대답했습니다. 둘은 지붕 위에 앉아 허겁지겁 고추를 집어먹기 시작했지요. 하나, 둘, 셋. 참새는 정직하게 하나, 둘, 세며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까마귀는 달랐어요. 하나, 셋, 다섯. 욕심쟁이 까마귀는 고추 하나 먹을 때마다 두세 개씩 몰래 거정 밑에 감추곤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태도를 확 바꾸었지요. 내가 이겼다. 이제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까마귀가 눈을 부릅뜨고 참새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참새는 깜짝 놀랐어요. 그제야 참새는 까마귀의 속셈을 알아차렸지요. 머뭇거리다가는 까마귀 밥이 될 처지였습니다. 얼른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어요. 좋아,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나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야? 나를 잡아먹기 전에 입이나 깨끗이 씻어라. 넌 더러운 것을 많이 먹어서 입이 깨끗하지 못해. 마지막 소원이라면 들어주지. 까마귀는 강가로 날아가서 강물에게 말했습니다. 강물님, 입을 씻게 물을 조금 주세요. 물이야 주지. 하지만 너는 입이 더러우니 항아리에 넣어 씻어라. 강물이 이렇게 말하자 까마귀는 옹기장이한테로 날아갔습니다. 옹기장이님, 웬일로 그렇게 상냥해졌느냐? 부탁이 있어요. 항아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진흙을 가져오면 만들어주지. 그래서 까마귀가 들판으로 날아가서 부리로 진흙을 파려고 하였어요. 이번에는 땅의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내 더러운 입을 대지 말아라. 진흙이 필요하거든. 삽을 가져와서 팔아. 아이고, 깜짝이야. 알았어요. 까마귀는 대장장이에게 날아갔습니다. 대장장이님, 삽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대장장이는 웃었지요. 까마귀가
무슨 일로 삽이 필요하냐? 그럴 일이 좀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만들어주마. 쇠를 녹이게 불을 가져오너라.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까마귀는 불을 얻으러 농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마침 농부의 아내가 밥을 짓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불을 좀 주세요. 불을 담을 그릇을 가져왔니? 아니, 미처 준비 못했어요. 그러면 못 준다. 불을 내면 큰일이니까. 그러자 까마귀는 엉겹결에 등을 돌려대며 말했습니다.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조심해서 가져갈게요. 농부의 아내는 커다란 불덩이를 까마귀 등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까마귀 깃털이 우지지 타 들어갔습니다. 아, 뜨거워라. 아이고, 나 좀 살려주세요. 마음씨 고약한 까마귀가 소리쳤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까마귀의 온몸에 불이 붙었지요. 얼마 뒤 까마귀는 시커먼 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정직한 참새는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오늘날 까마귀가 그토록 새까만 것은 그때 불에 그을렸기 때문이랍니다.